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그린입니다. 이 인사 멘트도 여러분들한테 익숙해지셨나요? 저는 이제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없으면 또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반갑게 인사하면서 시작하는 게 자연스럽게 시작하는 것 같아서 계속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실험실에다가 공구용 서랍을 디자인할 수 있게 직접 여기서 사이즈를 재서 공구용 서랍을 디자인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지난번에 뭐 파이프 만들 때도 그렇고 서랍장을 만들 때도 그렇고 우선 이 씬에다가 기본적으로 저희가 만들 에셋의 사이즈를 측정하고 오면은 훨씬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랜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저희가 대략적으로 완성될 오브젝트가 위치했으면 좋은 곳에다가 미리 대보는 거죠. 이렇게 사이즈를 조절해서 이렇게 위치해 보고 저는 '한 이쯤에 공구형 서랍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사이즈가 한 이 정도 되겠구나.'라고 예측을 하고 요거를 인제 복사해서 새 프로젝트에 넣는 겁니다. 이번 예제 파일을 열어보면 여러분들은 이런 되게 친절하게도 제가 그냥 플랜 하나만 만들어 놓은 씬 파일을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플랜이 아니다. 이 씬에서 직접 사이즈를 잰 플랜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플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제가 세그먼트를 4 정도로 나눠 놨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크기로 서랍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미리 가이드로 잡아 놓은 거죠. 그럼 이거를 이용해서 저희가 서랍 디자인을 시작할 텐데 오늘은 기본적으로 서랍 프레임과 뒷판을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서랍 안에 있는 칸들을 만들 거고요. 그다음에 서랍을 열 수 있는 핸들과 또 서랍에 붙어 있는 라벨을 디자인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디자인하기에 앞서서 제가 이 디자인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레퍼런스를 통해서 찾아봤는데요. 실제 제가 레퍼런스 모아둔 거 보면 이쪽에 일렉트로닉 워크스페이스라고 해서 이쪽 공간을 가보면 제가 실제 이 실험실에서 이 공구함이나 이런 오브젝트들을 모아놓은 레퍼런스들입니다. 그중에서 저는 레퍼런스를 비교하다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공통점을 찾았는데 여기 보면 이런 공구함이 있으면 굉장히 잘 어울리겠다라는 포인트를 찾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레퍼런스를 찾아서 이 부분을 인제 핀터레스트에서 클립하면은 관련된 이미지가 쫙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의 패턴을 파악해 보니까 서랍장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이렇게 크기가 다른 형태가 있을 때도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공구함이 굉장히 다양하게 넣어 놓을 거니까 실제 사용한 사람이 이 서랍 안에 뭐가 들었는지 확인하기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렇게 '라벨이 붙어 있구나.'라는 포인트를 찾고 실제 저희 디자인에 그런 식으로 반영했던 겁니다. 제가 찾은 여기 손잡이도 요런 게 또 있고 되게 다양하게 찾아봤어요. 결과적으로 만든 디자인은 저희 작품에 있는 디자인이고 스냅4D에서 이 공구함 디자인을 어떻게 했는지 처음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랑 함께 진행할 실습에서 이 플랜 오브젝트가 나중에는 크기가 변형될 거라는 거를 저희가 예측을 할 건데 근데 이게 사이즈가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드 오퍼레이터를 하나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처럼 왼쪽 위에 있는 에셋 브라우저를 키면 이렇게 여러 가지를 불러올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여기서 저는 노드를 클릭해도 좋고 노드 오퍼레이터를 클릭하면은 딱 여기서 쓸 수 있는 것만 불러올 수 있으니까 이번엔 노드 오퍼레이터를 불러오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모디파이어와 셀렉션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노드 오퍼레이터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디파이어에 가서 여기에 저는 리스트로 바꾸고요. 사이즈도 변형해서 자, 이곳에서 geometry axis라는 거를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드래그해서 이 플랜 오브젝트에 넣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axis y를 제가 이렇게 퍼센트로 올리게 되면은 이렇게 이 밑에 점이 축으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사이즈를 변형해도 이 바닥 지면서부터 올라가기 때문에 나중에 에셋을 막 바꿀 때도 훨씬 편리하겠죠. 요렇게 세팅을 하고 이제 플랜이 마무리가 되면은 지금부턴 프레임 디자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 플랜은 저희가 레퍼런스로 불러올 거고 나중에 이곳에 수정할 수 있게 할 거지만 이걸 가지고 저희가 프레임도 만들 거고 서랍장을 만들 거기 때문에 지금은 잠깐 꺼 두고 인스턴스를 활용해서 나머지 디자인을 진행해 보도록 하죠. 일단 플랜을 잡고 저희 인스턴스 아이콘을 눌러서 이렇게 인스턴스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이 플랫 널을 하이드하고 이 인스턴스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Alt G를 눌러서 널로 묶은 다음에 이거 이름을 frame이라고 네임하겠습니다. 여기 인스턴스를 보면은 현재 인스턴스 모드가 렌더 인스턴스로 되어 있는데 렌더링을 위한 인스턴스이기 때문에 실제 메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메쉬를 변형을 하고 싶다 이럴 때는 인스턴스로 바꿔주는 거죠. 여기서부터 저희는 프레임을 제작하도록 할 건데요. 자, 이 상태에서 먼저 저희가 인색으로 여기 이렇게 조금 줄어들게 하고 그다음 익스트루드로 이렇게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셋 모디파이어를 요 아래에 넣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되면은 마치 이 부분이 이제 이 안쪽 면을 지워서 프레임을 만드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익스트루드를 해보면 이렇게 구멍이 뚫린 서랍장이 완성되는 거죠. 네, 여기에 구멍 뚫린 이유는 익스트루드에 캡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폴리곤즈에 있는 Create Caps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캡이 닫히게 되는데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 부분이 빼고 익스트루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지난번 시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셀렉션에 가서 셀렉트 노드 오퍼레이터를 처음에 불러와서 이곳에 스트링으로 all이라고 입력해 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저희가 원하는 건 또 요게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 나머지 부분이 익스트루드 되게 가능할까요?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익스트루드를 꺼놓고 자, 인셋 한 부분을 없애고 익스트루드를 하면 어떨까요? 자, 지금 제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요걸 복제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 오브젝트가 빠르게 폴리곤 모드로 바꾸고 저희가 에디터블로 하고 전체 선택 그리고 I를 눌러서 인셋으로 하고 드래그를 하게 되면 지금 이 안쪽 면이 선택되잖아요. 이게 바로 액티브 셀렉션이라고 합니다. 이 이론을 이용해서 지금 선택된 상황에서 딜리트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구멍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방법을 똑같이 지금 노드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딜리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구간이 구멍이 나게 되는 거죠. 확인되셨나요?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를 하게 되면 이렇게 서랍장이 완성되는 거죠. 지금 일단 두께 조정을 조금 해볼게요. 인셋에 가서 너무 두꺼우니까 이건 나중에 저희가 에셋으로 사이즈 조절할 수 있겠죠. 한 4%만 이런 얇은 서랍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트루드는 지금 20cm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도 나중에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에셋으로 저희가 바꿔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저장을 한번 해주고 이 상태에서 이 프레임을 지금 저희가 보면은 이런 엣지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만약에 여기에서 베벨 디포머를 사용해서 엣지 부분을 약간 부드럽게 처리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디포머에 있는 베벨을 사용해야 되겠죠? 맨 아래에 있었네요. 자, 베벨을 찾을 때 저는 Shift C를 눌러서 베벨이라고 입력해서 넣겠습니다. 이렇게 넣게 되니까 뭔가 지금 이상한 옆면도 같이 찌그러지잖아요. 앵글을 이렇게 늘려봐도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일단 옵셋을 0.1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저희가 원하는 거와 달리 이거 앵글을 조절해봐도 좀 이렇게 오브젝트들이 이상하게 꺾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원하는 서랍 바깥면은 모두 다 이어져야 되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자, 이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먼저 이 중간면을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면들. 이 면들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아래쪽에 있는 untriangulate를 썼습니다. 자, 이거를 갖다가 넣게 되면은 아무 이상이 없는데 create angon이라고 체크하게 되면은 아무 이상이 없죠. untriangle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라인이 없어지지 않죠. 이 이유는 바로 extrude에 보면은 use iceland를 체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비슷한 앵글에 있는 폴리곤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딱 봤을 때 정확하게 이제 나무 프레임처럼 딱 되는 거죠. 자, 언트라이앵글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 나눠진 선을 없앨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폴리곤이 합쳐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 익스트루드에 use 아이슬란드를 체크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베벨을 하게 되면 सब디비전을 늘리니까 이렇게 베벨이 정확하게 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베벨도 0.1 정도로 해서 메쉬 모드로 봤을 때 이렇게 각이 지게 없을 때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디테일을 살릴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뒷판을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랍을 넣었는데 뒤에가 뚫려 있으면 당황스럽겠죠. 뒷판을 제작하기 위해서 이제 프레임은 닫고 프레임에 사용됐던 이 플랜 인스턴스를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뒷판 완성됐네요. 그러면 안 되죠, 사실. 왜냐면 뒤쪽으로 저희가 두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뒤쪽으로 이동돼야 되고, 지금 플랜 자체는 너무 얇으니까 종이잖아요. 이걸 좀 두께를 줘야 되는 작업을 제가 노드를 활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lt G로 묶은 상태에서 여기에 이름을 백플레이트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어려운 노드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먼저 두께를 정할 수 있는, 제가 프레임을 잠깐 하이드 할게요. 익스트루드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익스트루드를 이쪽에서 드래그해서 놓고 그냥 드래그해서 넣으니까 이런 형태가 됐어요. 지금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 형태가 아니라 이 면들이 하나로 합쳐져서 두께가 생기길 원하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보면은 use Iceland를 다시 체크해 주세요. 이렇게 되면 면이 합쳐지고 두께가 생겼잖아요. 지금 여기 뚜껑 부분이 없으니까 create caps를 눌러서 뚜껑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두께가 너무 두꺼우니까 뒷판은 한 0.4 정도로 해보죠. 이 정도 두께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지금도 보면은 이 가운데 라인은 사실 저희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한 판이었으면 좋겠으니까.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untriangulate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create ngon이라고 하면은 필요 없는 이 라인을 ngon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판으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만든 이 백플레이트를 이 프레임 뒤쪽으로 옮기는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오브젝트를 옮기기 위해서는 여기에 특별한 노드가 있는데 transform element라는 geometry modifier node operator가 있습니다. 이쪽에 보면 transform element라고 있고 요거를 드래그해서 넣어 보면은 저희가 포함하고 있는 이 오브젝트의 위치를 바꿀 수 있는 노드입니다. 자, 여기서 여기 보면 transform P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움직이면 요렇게 포지션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저희가 원하는 거는 저희 두께만큼 뒤로 가야 되니까, 자, 이곳에 X 포지션을 마이너스 20cm로 뒤로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0cm는 저희가 프레임 만들었을 때 익스트루드 된 이 깊이랑 똑같은 거죠. 나중에 엑스프레스로 이 두 개가 동시에 컨트롤이 되면은 두께가 조정될 수 있는 서랍 그 프레임이 완성되는 거겠죠. 자, 어렵지 않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 베벨 디포머를 복사해서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저 프레임에서 만든 베벨을 가져다가 이렇게 넣어보게 되면은,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베벨이 있는 뒷판이 완성된 겁니다. 자, 이제 이 프레임이 완성됐으니까 그 안에 서랍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랜 인스턴스를 하나 복사해서 놓고요. 그리고 저희가 만든 두 개의 백플레이트와 비저블을 잠깐 끄겠습니다. 그리고 이 플랜 인스턴스를 Alt G로 묶어주고 네이밍을 해보도록 하죠. 드로워라고 이름을 정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드로워는 실제 서랍이 되는 부분이 되겠죠. 자, 이 서랍은 아까 프레임과 달리 인색된 부분의 안쪽 면을 지우고 익스트루드로 깊이를 만들었잖아요. 자, 이번엔 그 안쪽 면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이제 지오메트리 모디파이어에 가서 인셋을 다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쓰면은 두께가 되고 이곳을 한 10% 정도로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건 이 안쪽 면이니까 나머지는 다 필요 없이 지워줘야 되겠죠. 이걸 지우기 위해서 지금 선택은 안쪽 면이 선택되어 있을 것 같아요. 이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셀렉션에 있는 셀렉트를 위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all이라고 입력하게 되면
지금 전체 선택이 된 다음에 인셋이 되면서 요 안쪽 면을 선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선택한 바깥쪽 면을 인버트로 선택해서 지워줘야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셀렉션에 있는 인버트 셀렉션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뭔가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서 모디파이어에 가서 delete 노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바깥면이 지워지게 되는 거죠. 거기 안쪽 면에 이렇게 공간이 있는 상태로 서랍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서랍의 두께를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두께는 마찬가지로 익스트루드를 활용해서 두께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기본적으로 익스트루드는 이렇게 뚜껑이 없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create caps를 해서 뚜껑을 만들어 주고요. 보면은 지금 20cm라고 되면은 정확하게 백플레이트 프레임의 딱 끝이랑 맞닿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여유를 주겠습니다. 이 정도로 여유를 주고 서랍을 만드는 거죠. 자, 그럼 다시 프레임을 끄고 이쪽 보면은 위쪽 면을 지워줘야지 물건을 넣을 수 있겠죠. 위쪽 면을 지우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저장을 하고 아마 셀렉션을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번호를 입력하기에는 이 정확하게 위쪽 면 인덱스, 폴리곤 네이밍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이래서 이 위쪽 면만 선택할 수 있는 셀렉트 노드가 있습니다. 지오메트리 셀렉션에 가서 셀렉트 페이싱입니다. 아래쪽에 보면 여기 셀렉트 페이싱이란 게 있고 이걸 드래그해서 넣게 되면은 아무 변화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딜리트 노드를 다시 활용해서 이 셀렉트 된 면을 지워서 어느 쪽에 지금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죠. 자, 이 딜리트를 컨트롤해서 이 아래쪽에 넣게 되면은 지금 앞쪽 면에 있는 면이 다 선택돼서 지워진 면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이것을 바꾸면 저희가 위쪽 면만 지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물건을 넣을 수 있는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에 모서리가 너무 날카로워서 아이들이 다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베벨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약간 둥글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벤 디포머는 Shift C를 눌러서 저는 이렇게 입력해서 자주 불러옵니다. 자, 이대로 불러오게 되면 이렇게 각이 지게 되죠.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스무스하게 하기 위해서 한 두께는 옵셋은 0.3 정도로 살짝만 해주고 자, subdivide를 여기서 좀 늘려서 아주 부드러운 면으로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다 물건 넣으면은 바로 종이쩌가리처럼 찢어지겠죠. 그래서 여기에 또 두께를 만들어 보는 작업을 할 텐데요. 두께를 만들기 위해서 익스트루드를 다시 활용해 보겠습니다. 모디파이어에 있는 익스트루드를 이 다음에 입력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멋있는 서랍이 완성됐는데요. 안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두께를 0.2 정도로 낮춰보죠. 지금 보면 이렇게 각진 부분이 따로따로 면이 돌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연결해 주는 게 바로 이 폴리곤즈 탭에 있는 Use Isolends입니다. 이거는 맥스 앵글로 비슷한 앵글에 된 얘들을 하나의 오브젝트로 묶어서 익스트루드 해주겠다라는 소리입니다. 굉장히 많이 쓰는 거 보니까 이게 중요한 거란 걸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안쪽 면으로 해도 되고 바깥쪽으로 해도 됩니다. 지금 프레임 한번 볼까요? 보니까 이렇게 서랍이 딱 맞게 될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베벨을 이용해서 아까 저희 베벨 한 걸 다시 가져오죠. 전체 면을 이렇게 약간 둥글게 바꾸는 거죠. 그러면은 아주 모양이 이쁜 서랍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손잡이를 만들 텐데 저희가 일단 둥글게 만들었던 이 베벨 디포머는 사실 계산하는 과정이 좀 무거울 수 있으니까 잠시 디세이블로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저희가 디자인하는 데 지장이 없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핸들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들 역시 저희가 만든 플랜으로 시작해서 제작하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상태에서 이 플랜의 인셋을 이용해서 또 아까 서랍을 만들 때처럼 안쪽 면을 조여서 시작해 보도록 하죠. 폴리곤 모드로 바꾸고 NB로 눌러서 바꿨습니다. SF 브라우저에 가서 오퍼레이터에 있는 이곳에서 마찬가지로 인셋으로 이렇게 넣도록 하고 Alt G로 묶어서 이름을 핸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핸들에 보면은 요렇게 안쪽 면에 해서 저희가 요렇게 사이즈가 작은 핸들이 필요한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외곽면을 지워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사용했던 게 셀렉트였죠. 셀렉션에 가서 셀렉트로 all로 모두 선택을 한 다음에 인섹트로 이렇게 줄이고 그다음에 외곽면을 지워야겠죠. 얘도 아까 드로어 만들 때랑 똑같이 모디파이어에 가서 그냥 딜리트를 하게 되면은 마지막으로 익스트루드 된 이 면이 지워지니까 이 바깥을 선택하기 위해서 셀렉션에 있는 인버트 셀렉트를 그다음에 넣어서 이렇게 안쪽 면 남기게 하는 거죠. 지금 서랍장을 켜게 되면은 지금 서랍장보다 더 뒤에 있어서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앞으로 좀 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아까 사용한 것과 같은 transform elements를 이용해서 앞으로 당겨 보도록 하죠. 이 노드를 넣은 다음에 저는 살짝 여기 앞으로 움직여서 포지션 X에 0.1로 이렇게 앞으로 당겨 보니까 조금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살짝 보일 정도로. 그다음에 해야 될 게 저희가 이 사이즈를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transform S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높이를 한번 줄여 보도록 하죠. 지금 줄이려고 하니까 전체가 한 오브젝트로 인식돼서 다 같이 줄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오브젝트를 떼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오브젝트를 떼준 다음에 이 트랜스폼으로 각자의 오브젝트의 사이즈를 줄여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주는 방법이 바로 이 오브젝트 자체를 플렉처라는 곳에 넣어서 따로따로 떨어뜨려 줘야 됩니다. 모그래프에 가서 플렉처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오브젝트를 떼어줘야 되는 거죠. 플렉처는 이 폴리곤이 맞닿지 않은 면들을 따로따로 인식해서 떼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플랜 인스턴스를 여기에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플렉처의 모드를 exclude segment라고 바꿔줍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 transform elements를 체크해 보면은 이제 사이즈를 조정해 보면 다 같이 따로따로 조정할 수 있는 거죠. 저는 하이어라키 순서를 이렇게 플렉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노드를 다음에 넣습니다.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핸들을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라벨 디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라벨도 이와 같이 만들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를 복사를 미리 해 놓을게요. 나중에 라벨 만들기 편하게. 라벨이라고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얜 잠깐 하이드 해 놓고 또 핸들을 마저 마무리해 보죠.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핸들 사이즈를 0.5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여기서 인제 각자의 아이디어에 맞게 핸들 사이즈를 정해 주는 거죠. 면을 돌출시켜서 한번 나와 보도록 하죠. 면을 돌출시키기 위해서 익스트루드를 써 주겠습니다. 익스트루드가 들어가면은 반대쪽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거 옵셋을 마이너스로 해서 앞쪽으로 튀어나오게 하는 겁니다. 너무 많이 튀어나왔으니까 마이너스 0.5 요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손가락으로 당기려고 하면 굉장히 열받겠죠. 이거 손가락 넣을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손가락을 넣을 수 있도록 저희가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제 아까처럼 페이싱으로 여기 위아래 높이에 있는 면들을 지워주게 되면은 요렇게 손잡이를 넣을 수 있는 형태가 될 것 같아요. 셀렉트 페이싱을 다시 사용해서 면을 지워줘 보도록 하죠. 셀렉션에 가서 아래쪽에 있는 셀렉트 페이싱을 넣고 일단 Y쪽이 될 거니까 Y 둘 중에 하나만 체크해 놓고 이 상태에서 모디파이어는 딜리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로 해 보니까 Y가 됐네요. 플러스는 아래쪽이죠. 이 둘 다 지워야 되니까 요걸 고대로 복사해서 아래로 두 개 다 넣고 이번에 Y 마이너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저희가 원하는 손잡이 부분이 거의 완성된 거죠. 이렇게 하고 서랍장을 열어 보면은 요런 형태가 된 거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요 부분에 인제 라운딩을 줘서 딱딱한 면을 쪼금 부드럽게 처리해 볼게요. 자,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베벨을 활용하면 되겠죠. 베벨을 입력해서 Shift C 그다음에 요 베벨을 만들고 베벨에 한 0.15 요 정도로 이거 subdivide를 쪼금 올려서 부드럽게 처리하는 거죠. 요 정도로. 그다음에 지금 굉장히 날카로우니까 이것도 두께를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익스트루드를 활용해서 두께를 만들어 줘 보도록 하죠. 익스트루드를 하면은 난리가 나니까 이거를 좀 진정시키고 0.1 정도, 그리고 캡스를 만들어서 뚜껑을 만들어야 될 거고, use Iceland를 해서 이 면이, 이거 체크를 안 하면 이렇게 따로따로 겹치게 되는 거죠. 체크를 해서 이렇게 연결되는 서랍의 손잡이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특별한 거는 이 플렉처라는 거 덕분에 이 하나의 오브젝트가 아니라 따로따로 또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라벨 디자인으로 이 거의 서랍장의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하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라벨이 지금 돼야 될 부분이 마찬가지로 트랜스폼으로 좀 튀어나와야 될 것 같아요. 아까 트랜스폼 너드 엘리먼트 이걸 활용해서 튀어나오고, 이제 라벨은 약간 요런 네임이 붙어야 되는 뭐 종이 같은 거니까 요런 식으로 사이즈가 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위치가 이런 데 붙어야 되겠죠, 요렇게. 그래서 이쪽에 보면은 요 내비게이트를 활용해서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트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위에서부터 확인해 볼까요? 요렇게 한번 지워 보고, 이게 왜 안 됐을까? 이렇게 모양이 안 좋을까? 딴 거를 잠깐 가려 보고, 이 내비게이트이 원활하게 안 되는 게 인셋 부분이 너무 작게 된 것 같아요. 요 범위에 따라서 여기에서 사이즈를 돌아다녀야 되는데 지금 이게 너무 크니까 여기 안에서만 돌아다니면은 이제 범위가 좁아지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인셋을 조금 넓게 해 놓고 그다음에 나머지 면을 지운 다음에 플렉처로 분리를 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트랜스폼 엘리먼트를 활용해서 사이즈를 다시 정해 주는 겁니다. 자, 사이즈를 정해 주고 훨씬 작을 수 있겠죠, 요렇게. 그리고 이곳에 이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이렇게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서랍 바깥으로 나가면 어색하니까 인셋을 조금 더 올려보죠. 이렇게 해서 20%로 할게요. 트랜스폼에 가서 100%로 가도 이 서랍 안에서만 넣을 수 있도록 수정할 수 있는 거죠. 나중에 이 부분을 컨트롤할 수 있는 에셋을 만들 거기 때문에 이 정도로 100%가 될 때도 나가지 않게 세팅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내친 김에 재미나게 이 서랍을 좀 열어보고 싶어요. 요거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넣어주고, 얘도 역시 드로어 부분을, 여기 뭔가 있네요. 드로어 얘 역시 플렉처에다 넣어서 제어해 보도록 하죠. 따로 떨어뜨려 놓는 거죠. 이 상태에서 모그라프에 있는 플렉처를 불러오고, 플렉처의 속성은 exclude element라고 하면은 엘리먼트끼리 떼어주는 거죠. 자, 이걸 그대로 넣어준 다음에 지금 요 플렉처 3개를 선택한 다음에 이펙터를 넣어줄 거예요. 모그라프에 있는 이펙터에 랜덤 이펙터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서랍이 난리가 나죠, 지금. 이제 X를 빼고 이렇게 조정해 주는 거죠. 보면은 이제 X를 랜덤하게 들쑥날쑥하게 하는 데는 성공했는데 문제는 뒤쪽으로 빠지면 안 되잖아요. 뒤쪽으로 안 빠지려면 이펙터에 보면은 여기 미니멈 맥시멈이 있어요. 이 탭을 열어보면 지금 미니멈으로 마이너스 100%까지 가게 되면은 뒤쪽으로 넘어가니까 얘를 0%로만 하고 파라미터를 그 다음에 조정해 보면은 이 파지립 쪽으로만 움직이게 됩니다. 앞쪽으로만. 이렇게 되면은 랜덤하게 열려있는 서랍이 완성된 거죠. 여기서 또 재미있는 점은 어쨌든 저희가 인스턴스를 이 플랜 오브젝트를 활용해서 이 디자인을 완성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세그먼트를 바꿔주기만 하면은 서랍장의 개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아주 재밌죠? 그래서 이런 약간 넓적한 모양의 서랍장도 같이 가능하고, 이게 바로 그 프로시저럴 모델링의 강점입니다. 자, 그리고 또 재미난 걸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저희가 이것도 랜덤하게
또 나눠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배웠던 셀렉션에 가서 노이즈를 해도 되고, 여기 랜덤 셀렉션이 있어요. 랜덤 셀렉션을 이용해서 랜덤하게 선택해 주고 모디파이어에 있는 subdivision 요렇게 해 주면 지금 랜덤하게 선택된 부분이 또 나눠지잖아요. 이렇게 하고 요건 가리고 나머지를 다 켜게 되면은 어떤 부분은 요렇게 되는 거죠. 지금 보니까 약간 이렇게 나눠지는 부분이 생기는데 드로어에 보면은 요런 라인들이 생긴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지우기 위해서 드로어 안에 untriangle을 이용해서 이 면을 지워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 제대로 작동을 하죠. 마찬가지로 다른 것도 이 손잡이 핸들 부분도 이렇게 잘리는 부분이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untriangle을 마지막에 이쯤에 위치하니까 이렇게 핸들이 정상적으로 이쁘게 되죠. 자, 라벨 부분도 보면은 여기다 untriangle을 하니까 이렇게 라벨도 이쁘게 처리가 됐습니다. 이제 다 켜보고 이렇게 하니까 아주 이쁜 서랍이 되고 랜덤하게 셀렉된 부분을 subdivide 하게 되면 이런 처리도 가능한 거죠. subdivide가 하지 않을 땐 이렇게 4개의 서랍장 그리고 이 세그먼트에 따라서 이렇게 서랍장이 자연스럽게 프로시저럴하게 생기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 만든 이 서랍 디자인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컨트롤러를 만들어서 이거 매번 이렇게 열어서 하다 보면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에 통제할 수 있는 에셋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